네, 안녕하세요. 워런더 허브입니다. 오늘은 자료 구조의 정의 그리고 그 분류에 따라서 몇 가지 간단하게 겉핥기로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 구조 관련해서 영상을 2개 정도 올렸는데 정작 올리고 보니까 자료 구조가 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준비를 하게 됐고 가볍게 들어주시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 구조란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하고 저장하는 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료 구조는 저희가 흔히 자료 구조라는 표현보다는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을 위해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면 좋을지 그런 반복론들이 좀 정리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것들을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고, 이걸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각 원소들이 논리적으로 정의된 규칙에 의해 나열이 되고, 자료에 대한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분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위의 내용이랑 사실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윗줄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우면은 그 바로 아랫줄로 좀 더 보충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논리적으로 정의된 규칙이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분한다.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이 자료 구조를 배우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구조는 형태에 따른 분류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은 저장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얘를 어떻게 배치를 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이냐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손글씨로 쓰는 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가 쉽게 그리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들을 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선형 구조랑 비선형 구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자료 구조는 의미 그대로 자료를 구성하는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순차적은 한 줄로 우리가 이제 줄 서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줄을 서 있지만은 그 줄 자체에 대한 의미만 우선 갖고 있는 거고, 거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각 항목들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형 자료 구조가 있으면은 선이 아닌 비선형 자료 구조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자료 뒤에 여러 개의 자료가 존재하는 구조. 물론 뭐 하나만 올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의 자료만 존재하게 되는 그런 구조는 선형 자료 구조로 포함이 되어 버리게 되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도 그 여러 개의 자료가 내 자료 하나 어떤 특정 자료 뒤에 존재하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로 빠지게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트리하고 그래프, 그리고 선형 자료 구조에는 배열,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 스택 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면은 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세분화하면은 더 많아지고 음, 복잡해지니까 우선 저 정도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총 6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그중 배열을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배열은 저희가 자바 기초 강의에도 올렸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로서 특정 자료형의 데이터,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자료형이 섞여 있지 않는 어떤 한 가지의 자료형의 통일로 일렬로 나열된 구조를 뜻해요.
뭐 인트 타입이면 인트 타입, 어떤 뭐 클래스 타입이면 클래스 타입으로 하나의 통일된 그런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배열의 특징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에 접근이 용이하다. 데이터 접근이 용이하다는 거는 이 배열은 인덱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어, 탐색을 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 대신 데이터 삽입 삭제가 어려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배열을 써보면 알겠지만은 삽입도 그렇고 삭제도 그렇고 저희가 이 배열을 초기화할 때 어떤 크기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의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초기화를 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 플러스 삽입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고요. 삭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인덱스에 있는 값을 지우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순서가 빠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 객체의 크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네 번째 있는 이 데이터를 뺐다고 해서 여기가 바로 앞에서 달라붙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구조가 매우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크기를 알 수 있다면은 그만큼 뭐 배열로 바로 선언을 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링크드 리스트인데요. 링크드 리스트는 뭐 배열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얘는 이제 어떠한 데이터가 순서를 갖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배열 같은 경우에도 순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순서도 맞긴 맞지만 저희가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뺐을 경우에 그런 순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그거는 순서 보장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결 리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에만 이제 순서가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의 특징을 보시면은 배열과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대요. 그래서 배열과 반대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데이터의 접근이 느리다. 데이터의 접근이 느리다는 거는 바로바로 그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거죠. 배열은 인덱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지만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부터든 뒤에서부터든 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탐색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삽입 삭제 연산이 용이하다고 써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링크드 리스트에 이 세 번째 있는 이 데이터 3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데이터 2가 이제 넥스트로 포함하고 있던 3번이 4번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순서를 다시 맞춰주거든요. 그런 재정렬을 하기 때문에 삽입 삭제 연산이 용이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단점은 이 제가 넥스트라고 써놓은 저 칸을 이제 포인터라고 하는데 이 포인터는 뭐냐면 음, 다른 객체로 이제 향할 수 있게 주소값을 저장하는 그런 공간을 뜻해요. 그래서 이 포인터가 있어야만 내 다음의 데이터가 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이 공간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모리를 점유하는 데 있어서 배열이나 이런 것들보다 좀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죠. 같은 데이터 크기일 경우. 그렇고 이제 프로그램 작성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작성이 어려운 거는 저런 순서를 어, 지켜주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열에 비해서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데이터 순서가 중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뭐 다른 프로그래밍적 얘기를 하자면은 어, 이게 프로그래밍 작성이 어렵다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순서 보장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DB에서도 가져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DB에 뭐 4개 요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얘네들이 이제 무결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DB에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는지를 보장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멀티스레딩을 했을 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렵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만 뭐 어려울 뿐이지 작성은 할 수 있다는 거, 그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스택인데요. 스택은 삽입 삭제가 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뜻합니다. 뭐 스택은 영어 그대로 했을 때 뭐 적재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저러한 스택의 객체가 있을 때 삽입을 이제 삽입 푸시라고 하는데, 저거를 이제 값을 뭐 1, 2, 3으로 넣게 되면은 그 다음 그림처럼 1이 제일 아래에 깔리고, 왜냐면 제일 먼저 넣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2가 쌓이고 3이 쌓이고 이렇게 되는 형태의 데이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삭제는 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꺼내게 되면은 팝일 경우에는 어떤 뭐 데이터를 넣어서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괄호 안에는 값이 없고요. 저렇게 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들어갔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해서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많이들 쓰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후입선출이라고 하죠. 뭐 LIFO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들어간 게 제일 먼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Q입니다. Q는 저희가 어떤 뭘 어디인가 들어가기 위해서, 뭐 맛집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Q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의 자체는 한 방향에서 삽입 반대, 아니 한 방향에서는 삽입, 반대 방향에서 삭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입 선출 구조이죠. FIFO. 그래서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온다는 구조고요. 왜냐면 뭐 저희가 어느 대기줄에 서도 제일 먼저 대기하신 분이 제일 먼저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데이터가 삭제될 위치, 그리고 뭐 데이터가 삽입된 위치를 뭐 저런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저 정도는 이제 그냥 참고 자료인 거고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팝, 뭐 저런 것, 팝이나 푸시 저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헤드와 테일에서 각각 삭제와 삽입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특이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양 방향에서 삽입 삭제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큐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헤드에서 삭제도 되고 삽입도 가능하고, 그리고 테일에서 삽입 삭제 모두 가능하고, 그런 구조를 이제 뜻하는 건데, 음, 아직 제가 저걸 어디서 많이 쓰는지는 보진 못했어요. 근데 많이들 우선 이 개념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 이제 그런 예제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저거는 음, 구글 같은 데 한번 검색을 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형 자료 구조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기본적인 개념만 다루는 거지만 거의 저 내용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저 중에서 뭐 중요한 순위를 매길 순 없고, 전부 다 우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탑재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저런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코드 작성을 해볼 예정이니, 그때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개념 자체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선형 자료 구조는 아까 두 개 있었죠. 그 중에서 우선 트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살짝 이제 선형 자료 구조보단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엄청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리는 자료들 사이에
계층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데이터마다 그런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뭐 레벨이라고도 하고 높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네, 그런 계층적인 관계가 있을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다. 딱 저 오른쪽에 그림 그려놨는데 저거 보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있죠. 뭐 이제 가족 관계 같은 걸 그리게 되면은 맨 위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용이하게 사용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뭐 회사 조직도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 트리의 특징은 부모 자식 관계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그런 가계도나 아니면은 조직도 같은 그런 부모와 자식 관계로 표현을 하는데 많이 쓰이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루트 노드가 존재한다. 이거는 트리의 특징이에요. 이제 지켜줘야 되는 조건 같은 건데 루트 노드라고 하면은 뒤에 제가 설명을 아마 적어놨을 텐데 어, 이런 자식들이 있는 이 구조에서 최상단에 있는 노드를 이제 루트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부분 트리 또한 트리 구조를 따른다. 이거는 이 트리라는 이 데이터 형태에서 일부분만 떼와서 봐도 얘도 트리의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 BDE만 떼오면은 이게 이제 부분 트리인데 부분 트리도 이제 B라는 루트 노드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D랑 E의 자식 B가 또 부모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트리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내용이 조금 부실할 수 있어서 제가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가져와 봤고요. 같이 뭐 찬찬히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루트 노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리의 최상위 노드를 뜻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A가 루트 노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깊이는 루트 노드에서 해당 노드까지 도달하는데 사용하는 간선의 개수를 뜻합니다. 루트 노드의 깊이는 0이라고 적어놨는데 당연한 거겠죠. 루트 노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루트 노드는 사용하는 간선이 없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로 드러났는데 뎁스 부분을 보면 돼요. 그래서 A는 뎁스가 0이라고 적혀 있고 B와 C는 뎁스가 1, 그리고 D, E, F는 뎁스가 2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그런 계층을 뜻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레벨은 뭐 편하게 깊이 값을 구했을 때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두 개의 깊이랑 레벨의 그런 개념은 뭐 꼭 구분을 열심히 기억해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저 정도는 그냥 그래 저런 게 있어라고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뭐가 플러스 1이지? 뭐 이 정도까지 그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 노드. 부모 노드는 이제 루트 노드랑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모 자식 관계에서 상위 계층에 있는 노드를 뜻합니다. 제가 오른쪽에 점선 네모칸 쳐놓은 부분만 보시면은 B가 부모 노드가 되고 D와 E가 자식 노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식 노드까지 같이 엮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아직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형제 노드라고 하면은 아까 BD, E를 봤을 때 D랑 E가 자식 노드였잖아요. 그랬을 때 D랑 E는 같은 레벨을 갖고 있는 같은 자식 계층의 그런 노드고 같은 부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둘을 형제 노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 노드, 해당 노드의 부모 노드로부터 루트 노드까지 가는 경로에 존재하는 노드들을 뜻한다. 네, 이거는 저희가 그냥 가계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조상이 누구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구나. 네, 어떤 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어떤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상 노드를 볼 때도 이제 D 입장에서 조상 노드는 네, 부모님도 조상이죠. B 그리고 A 이렇게가 조상 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손 노드는 또 반대로 이제 해당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 그러니까 저 A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이제 루트잖아요. 해당 노드들 루트로 보고 뭐 만약에 B라고 할까요? 그냥 B로 하게 되면은 B가 루트로 잡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노드들 아직은 D랑 E만 있지만은 A 입장에서는 B, C, D, E, F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후손 노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의 차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차수라는 단어를 보고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그냥 디그리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드의 자식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자식이 몇 명 있는지 이걸 보는 건데 후손 노드를 뜻하는 건 아니고 자식 노드만 이제 수를 세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의 차수, 해당 트리 내 모든 노드의 분지수 중 최대값을 이제 뜻하는 건데요. 네, 저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노드, 외부 노드 높이 이 정도 남았는데 내부 노드는 자식이 있는 노드들을 모두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노드는 자식이 없는 노드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서 보시면은 내부 노드의 영어로만 보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외부 노드에는 영어 중에 리프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저 리프는 이제 나뭇잎 같은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리 나무에서 맨 끝자락에 있는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거라서 오른쪽에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A, B, C 같은 경우에는 다 자식 노드가 있는 노드들이라서 내부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외부 노드는 맨 마지막 하단에 존재하는 그런 노드들을 뜻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그림만 보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F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외부 노드가 뭐가 될까요? C하고 D하고 E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 있는 노드들만 센다고 해서 외부 노드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루트 노드에서 해당 노드까지 도달하는데 지나간 정점의 개수를 뜻합니다. 앞에서 봤던 깊이하고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깊이에서는 간선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서는 정점의 개수를 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는 그런 트리랑 어떻게 보면 살짝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트리의 그런 조건을 지키지 않는 또 그래프만의 또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차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뜻을 보시면은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수학적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한 거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그 말은 어떠한 노드, 여기서는 정점이라고 저는 써놨는데 예전에 그 BFS, DFS 할 때 써먹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런 정점들 간에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선 하나로만 이제 표현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냐 이거를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사실 뭐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저런 형태를 띠고 있는 다양한 종류들을 다 그래프로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용어부터 해서 종류까지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용어는 뭐 한번 보도록 하죠. 무향간선. 무향간선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의 방향이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앞에서 그려놓은 그림 지금 잠깐 수정 좀 할까요? 여기서 볼 수 있도록. 네. 네, 이러고서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무향간선이라고 하면은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에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간선에 대한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점 1번이랑 2번 사이에 선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1번에서 2로 갈 수 있고 2에서 1로 갈 수 있는 그런 선이다. 그런 간선이다라고 보면은 무향간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유향간선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존재해서 만약에 1번에서 2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면은 1번에서 2로만 갈 수 있고 2에서 1로는 돌아서 가야 되거나 아예 못 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접 같은 경우는 인접은 두 정점에 대해서 간선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1과 2는 인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하고 8로 보면은 저거는 인접하지 않았죠. 왜냐면은 두 정점에 대해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선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인접하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속은 이제 두 정점에 대해서 간선이 존재하는 경우 간선 입장에서의 관계를 뜻합니다. 만약에 저 1, 2가 인접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정점에 대해서 간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인접하다는 게. 그랬을 때 간선 입장에서 이제 표현을 하면은 부속되어 있다라고 이제 뜻하는 겁니다. 인접이랑 부속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인접은 정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부속은 간선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차수라는 게 나오죠. 디그리. 그래서 정점에 부속된 간선의 수 이걸 뜻합니다. 제가 저거를 안 옮겨놨네요. 자, 이제 인 디그리랑 아웃 디그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향 그래프에서 정점에 들어오는 간선의 수를 뜻하는 건데 이제 이제 그냥 디그리만 쓰게 되면은 무향 그래프까지 무향 간선일 경우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요. 인 아웃이 들어가 있는 거는 유향 간선일 경우를 이제 비교를 어느 정도 차이는 둬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점에 부속된 간선의 수를 뜻한다는 거는 1번 입장에서 간선이 지금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죠. 저거를 이제 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8번 같은 경우에는 간선이 총 4개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는 차수가 4다라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이 돼 있다. 그러면은 저거는 인 디그리하고 아웃 디그리까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인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저런 방향 그래프에서 정점에 들어오는 간선의 수. 그러니까 8 입장에서 차수를 계산을 하려면 8로 들어오는 간선의 수를 세면 됩니다. 그러면 인 디그리는 3이 되겠죠. 아웃 디그리는 그럼 밖으로 나가고 있는 간선의 수 1 이렇게 보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간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중간선은 정점 간의 간선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선이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없진 않겠죠. 뭐 저희도 뭐 국도 타고 고속도로 타고 하는 것처럼 간선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냐면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간선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엔 이제 보통 저런 전제들이 깔려요.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서 뭐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할 때 많이들 사용되는 저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프 루프. 셀프 루프는 하나의 정점에 간선 양끝이 연결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화살표는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정점에 대해서 그냥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할 경우 저러한 표현을 저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저걸 셀프 루프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종류를 보시면은 네, 무향 그래프, 유향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저거는 간선이 어떤 형태냐 앞에서 봤던 무향 간선이냐 유향 간선이냐에 따라서 저 종류가 구분이 되고요. 가중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간선에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우선은 설명이니까 1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가중치가 이제 생긴 거죠. 간선에. 보통은 저걸 이제 코스트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저 간선을 지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예를 저런 건 어디서 활용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1에서 이 5로 간다고 했을 때 원래 이 가중치가 없었을 경우에는 뭐 1, 2, 5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제일 최단 거리였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더하면 4잖아요. 그러면은 1, 3, 7, 8, 5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1에서 5로 가는 게. 그랬을 때 이 1에서 3, 1, 그리고 여기도 1, 1, 1 해서 1, 3, 7, 8, 5도 이제 비용을 다 더하면 4가 되니까 요거를 만약에 여기가 4였다면은 비용이 최소인 그런 최단 거리를 구한다고 하면은 1, 3, 7, 8, 5로 가는 게 제일 저렴한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이럴 때 사용되는 그래프가 가중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간선을 이제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 같은 게 이제 생겨버리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정규 그래프는 모든 정점이 동일한 차수를 가지는 그래프를 뜻합니다.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차수가 2고 8번은 차수가 4, 뭐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점에서 동일한 차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규 그래프라고 볼 수 없는데요. 가장 뭐 표현이 쉬운 거는 어요. 네, 이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일 때는 어, 모든 정점에서 간선이 총 3개가 있는 그런 정규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 그래프는 임의의 두 정점이 있는 간선이 존재하는 그래프. 이거는 어, 밑에 두 번째 줄에도 적혀 있지만 완전 그래프는 정규 그래프에 포함됩니다. 오른쪽에 제가 아까 방금 그린 그림이 여기 있는데요. 떠오르는 게 저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두 정점을 잇는 간선이 존재하는 그래프. 그러니까 이 완전 그래프는 만약에 이 가운데 이 십자가 저 선이 없다고 했을 때 정규 그래프죠.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만 마름모 형태로 그냥 이렇게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각 정점마다 차수는 2인 정규 그래프는 되지만 만약에 여기 번호가 있었을 때 자, 1번하고 3번 그리고 2번하고 4번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완전 그래프는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모든 정점은 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완전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각 정점 개수에서 이제 무향 그래프, 유향 그래프일 경우에 간선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이 써 있는 건데요. 유향 그래프일 때랑 왜 무향 그래프일 때
그런 간수하는 개수의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각각 이제 두 줄씩 이렇게 생겨버리죠. 유형 그래프일 경우. 그래서 요 개수랑 요 개수는 이제 반 정도 차이가 나니까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연결 그래프는 임의의 두 정점에 대해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연결 그래프랑 정규 그래프를 이제 적절히 이제 다 섞어 놓은 게 완전 그래프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까지 선형 자료구조랑 비선형 자료구조 두 가지에 대해서 가볍게만 한번 훑어봤습니다. 근데 가볍지만은 않았어요. 거의 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은 사실 개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추가로 필요한 거는 저것들을 코드로 어떻게 구현을 하냐인데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 사이사이에 코드 구현하는 방법을 집어넣을 테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